네. 네. 그러면 먼저 뉴스 3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전해주시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네. 정프로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지. 일단 분위기도 화사하고 네. 텐션도 좋고 아유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예, 외모도 좋고 외모도 좋고 네. 화면이 굉장히 예뻐 보인다는 얘기군요. 소리부터 그러면 화면까지 하나하나 만족하지 않을 곳이 없나요? 어디를 찝어야 되죠? 이거 나 혼자 진짜 고생 엄청 했는데 고생한 왕고 참은 왕고는 뭐라 안 하고.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미국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 어제 미국 증시 좋았어요. 좋았습니까? 네, 다우존스가 0.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1.14% 상승했습니다.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그 S&P 500도 0.67% 상승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요즘에 한국 증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주도주가 움직이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지수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13일에 발표되는 8월 CPI 지표가 나오면서 살짝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눈치를 볼 때가 원래 지수가 안 움직이고 개별 주식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쳤었던 거는 테슬라하고 퀄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의 뭐 10% 이상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이 글쎄 전해졌어요. 뭐 도조 얘기를 했더군요 보니까. 예, 도조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네. 각각의 차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들이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 그래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보내오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도조 컴퓨터가 좀 이렇게 그 학습을 해서 다시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 도조 컴퓨터의 평가 가치를 테슬라에 한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 5천억 달러, 664조 원을 더할 수 있다. 네, 그 슈퍼컴퓨터. 근데 그게 뭐 어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의 평가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각각의 평가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모건 스탠리는 이제 도조에 대한 평가를 좀 이렇게 높게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김프로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주식 쪽에서는 영향력이 그렇죠. 강하다고 주식에는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정평이 있는 그 찐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퀄컴 주가도 꽤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퀄컴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애플의 5G 통신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맥락이 좀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애플이 2019년에 인텔에서 그 통신칩 사업을 사왔습니다. 한 1조 3천억 정도를 들여서. 그래서 애플이 자체 통신칩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퀄컴에서 자기들도 애플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아이폰 통신칩의 한 20% 정도는 우리가 못 팔 것 같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애플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2026년까지 3년간 통신칩을 공급하게 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네. 그 얘기는 애플의 어떤 자체 통신칩 개발의 완성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퀄컴이 좀 더 애플에다가 3년 동안 납품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퀄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주식들이 좀 대형 개별 주식들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배터리 주식이 좋으면은 이제 코스닥 쪽의 주가가 좋고 뭐 반도체 쪽의 주가가 좋으면은 코스피가 좀 좋고 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미국 시장은 올라갔고요. 예. 우리도 코스피는 어제 좀 올랐죠. 예, 예.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뭐 좀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예. 뉴스 이제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이란 동결 자금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의 은행이 우리은행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동결 자금이 뭐 있는데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예, 그 돈을 이란에 송금을 했을 때 송금을 못하는 이유가 은행이 제재를 받을까봐 그렇죠.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러죠. 예,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 동결 자금을 송결할 한국은행에 그 제재를 면제하겠다. 보내도 된다. 보내줘라. 예, 뭐라 하지 않겠다. 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됐네 이거는. 아우 이거 얼마나 답답했어요. 사실 뭐 우리 돈도 아닌데 그거 갖고 있어봐야. 사실 그렇지. 그거 우리가 그거 써서
뭐 얼마씩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괜히 골치 그- 아파. 예. 예. 이란한테는 나쁜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돈 달라 그러는데 안 주는 입장도 난처한데. 불편하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서 그 좀 협상이 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감된 5명, 미국인 5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2019년 이후에 동결된 이란 원유 대금을 송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인을 했지만 정말 이거 송금을 하고 나면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제해 준 게 어제 그 뭐 미국 시간 뭐 어떻게 한국 시간 뭐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했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카타르에다가 일단 송금을 하게 되고요. 카타르에 있는 이란의 6개 계좌를 통해서 이제 그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의약품 같이 인도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명분이죠. 뭐 돈에 꼬리표라는 게 없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그 돈 없는 이란에게 걔네 돈 들고서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 수년 동안 욕을 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중동 정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그 앙숙이었던 뭐 이란과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잡기도 하고 정말 영원히 안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사우디도 또 친해졌어요. 또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우리가 좀 중동 정세에서 이래저래 봤을 때 조금 애매한 측면이 그 이란 자금 문제는 네. 우리가 해결을 할 수도 없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이란하고 뭐 얘기해볼 여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림돌 장애물이 하나 풀렸다라는 측면에서 꽤 유의미한 기사인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이란하고 우리가 상당히 가까운 나라였어요 예전에. 테헤란로. 테헤란로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그 팔레비 국왕 때 팔레비 국왕도 와서 어디더라 뭐 엄청 그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아, 이거 치료 받고 왔어요? 한 방으로. 한 방으로. 네. 한 방에 네. 해결을 하고 가서 굉장히 또 우리를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그 경희대학교가 한 방 강하잖아. 아, 그래서 그 이란에서 허준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그럼 그래가지고 그 경희대학교 명예전당인가 그 평화의 전당인가 그거를 네. 원래 팔레비가 지어주다가 호메니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20년 동안 그냥 터만 파고 있다가 된 거야. 아, 그래요?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강당이잖아요. 그래 그거. 팝 그거 하고 콘서트도 많이 그래. 하고. 아, 거기가 팔레비가 그러면 그럼 가지고 해준 그걸 거예요? 팔레비가 대준다 그래도 했다가 아, 원래 그럼 자랑은 쫓겨나버렸지. 평화전당이 아니고 팔레비 팔레비 홀 뭐 이렇게 될 뻔했네? 침 한 방으로 그냥. 아, 역시 한 방. 경희대. 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제목은 그러니까 기사 제목은 반도체 미국 첨단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범용망으로 양분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쪽을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자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도대체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 보고서를 낸 건데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범용 기술을 기반에 둔 중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거다라고 네.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쪽을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레가시 공정에 있는 반도체까지 견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하루아침에 첨단 반도체 공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레가시 공정에 있는 반도체 쪽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도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 단기에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서 동맹국들의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군사 목적이라고 전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중국에다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 결국 레가시 공정과 그 거대한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냥 이대로 반도체 시장에서 물러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정영건 선임연구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분은 뭐였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긴 하지만 첨단 공정이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앞선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의 라이센스 결정에 휘둘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은 이제 끝나지 않을 종류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중국에 있는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국내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늘리면서 반도체 제조 허브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어떤 그 구상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용인, 해요. 기흥, 평택 요 라인 예. 반도체 밸리.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적으로 그걸 유도할 거고 미국은 또 반대로 그걸 계속 견제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의 견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국내 반도체 그 허브 전략 강화를 조언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죠? 뭐 미국이 그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통해서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 지어라.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파운드리 중심의 그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충분히 국내 생산 역량을 좀 강화할 수도 있고 사실 파운드리에서도 선단 공정은 한국의 캠퍼스에 먼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그 한국경제신문이 좀 최근 10년간 그 삼성전자의 중국 사회 책임 보고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해 그 대중국 투자가 2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년 9조 6천억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고 2017년 이후에 최저 투자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중국의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를 조금 더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 팀장님 작년인가 뭐 손절 얘기를 했잖아요. 손절. 아, 그 제목이 손절이었고. 그래도 100만 조에 나온 거 아니야. 예. 중국 손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낸드 공정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그 낸드 공장에 대한 투자를 아예 안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걸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정 장비 수출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좀 유예 조치를 받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점점 줄여가는 부분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의 중국 임직원 수도 2013년 12만 4천 명에서 2022년 기준 5만 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캐파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국 임직원 수를 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디램 공장도 하나 줄였고요. 네. 가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엔터사 먹었다가 CJ ENM 하이브 체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잠시만요. 네. 아, 목이 또 좀 약간 네. 아니 근데 네. 너무 큰 걸 먹었지. 비싸게. 큰 거 먹었습니다. 네? 특히 CJ. CJ ENM하고 하이브하고 네. 둘 다 1조 원씩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 CJ ENM은 그 피프스 시즌 예전에 엔덴버 콘텐츠라 그래서 뭐 라라랜드라든지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이 굉장히 좀 작품성 있는 엔데버. 예. 엔데버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뭔가 글로벌 K컬처의 글로벌화에 네.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한국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는 것도 있고 네. 해외에 직접 진출해서 그걸 인수해서 거의 K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지금 적자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이 CJENM 올해 연간 예상 적자를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원래 454억 흑자였는데 433억 적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엔데버 때문에 그런가요? 엔데버가 가장 큰 변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헐리우드의 작가 배우 노조의 동반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피프스 시즌이 올해 28편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진 게 3편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원래 얼마나 이상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계약은 안 한 모양이죠? 아니 자기네 회사인데 뭐 계약이 있어요. 아, 그거 시키면 되는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 예. 근데 말을 안 듣나 그러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할리우드?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원래 한 40편 정도 공급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상반기 3편 했으니까 거기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매각 얘기가 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우리 그때 미국 것만 사면 꼭 뭔 일이 터져. 미국 거 사면 중국 문제 터져. 미국 거 사면 파업해. 미국 회사에 중국에 있는 공장을 샀더니 SK 하이닉스가 인텔 걸 샀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미국 거 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한국의 60, 70대 회장님 거 살 때도 조심하라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왜죠? 님 얘기하셨죠. 네, 아니, 67대 아니, 이 회장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팔 때는 이유가 아. 있다. 이유가 있겠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라고 네. 이게 하이브가 인수한 건데 여기 뭐 어마어마한 회사였잖아요.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막 그런 걸 아리아나 그란데 그 정말 이게 이런 회사를 정말 우리가 인수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자부심을 느꼈지. 뭔가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이타카 홀딩스하고 좀 결별한다는 보도가 이제 잇따라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 겨울왕국의 엘사 목소리로 유명했던 이디나 멘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미 떠났고, 그리고 데미 로바토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속사 새로운 데 찾고 있다라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BTS가 굉장히 하이브가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지금은 좀 더 단단해졌지만 네. 뭐 BTS가 소속사를 옮겼을 때 하이브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뉴진스가 옮겼을 때 하이브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엔터 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이게 좀 그 아티스트들의 거부감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옛날에 일본도 이렇게 한참 잘 나갈 때 미국 그랬죠. 회사들 막 인수했다가 그랬죠. 좀 골로 가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 시그니처 빌딩 사는 거. 아, 그 위험해. 그거 위험해. 네.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두 네. 번째는 미국에 사람 사는 거. 아, 아니 전속 기간 끝나면 나 딴 데 가면 그렇지. 그거 뭐 전속 기간도 충분히 뭐 한 10년 뭐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저스틴은 나갔다는데. 저스틴? 비버는 어디 갔대요? 아 저스틴 비버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 보도만 있습니다. 아유, 저스틴 나가면 그것도 기업 가치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렇지. 심각한데. 아 근데 이제 저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BTS로 저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몰란 거지. 누가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럼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엄청 있는 거지. 야, 우리도 되는데 쟤네들 쓰면 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슨 연예기획사를 샀다는 것 자체가 네. 돈이 얼마 남고 이 문제는 약간 좀 떠나서 미국에 이걸 샀다. 이런 좀 뭐 국뽕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부연 드리면은 설명을. 이게 그 K-팝이 글로벌화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좀 다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저기 박진영 씨가 자기가 미국에 나가서 레이블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고든을 비롯해서 좀 많은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티스트를 보내는 방식. 원더걸스. 원더걸스. 그거 좀 고생했죠. 예, 그리고서 그냥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게 싸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BTS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퍼지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그 레이블을 인수하는 방식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서 레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레이블을 인수한 다음에 가는 그 K컬처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은 좀 시행착오라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 시도 자체를 폄하하지 말자고요. 예, 예. 네, 그럼요. 저런 네. 과정을 겪어서 또 뭐 그죠? 미국 주류 엔터 그쵸. 산업에 진출하고 그런 거니까 그 시도 자체를 겸할 필요는 그쵸.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주주들에게 네, 어? 네, 네. 저렇게 손실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이브가 그 수많은 스타들을 먹다가 체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소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려 그래. 비타민 C는요 우리가 보통 먹은 그 비타민 C가 한 20% 정도밖에 흡수가 되질 않아요. 다 오줌으로 나오지. 나오죠. 네. 그런데 그 흡수율이 4배 더 좋은 비타민이 나왔습니다. 예, 바로 리포업 4X라는 요 제품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또 독일제야? 독일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생긴 게 옛날에 그랬잖아. 굉장히 그 흡수율이 좋은 이 리포업 요거를 드시면 이제부터는 비타민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질 않아요. 4배. 4배. 예. 예,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비타민. 몸에서 완전히 흡수된 비타민. 포지. 그런 리포업 4X 리포소말 공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세포 내로 80%가 흡수가 됩니다. 네, 요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리포업.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흡수 잘 되는 요 비타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프로님도 한번 좀 드셔보실까요? 드세요 그럼. 네,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짜갖고 말은 정프로만큼 못해도 먹는 거야 뭐. 쭉쭉 짜드시면 줘봐. 하나 먹어줘야지. 상큼합니다. 그래서 요 리포업을 드시면 얘가 이제 들어가서 어디 이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맛이네. 남성들이 좋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 비타민의 그 맛을 네. 그대로 드실 수 있는 리포업 4X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정프로 외에는 소화가 안 되는 건 소화가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배송 메시지에 3% 적어주시면 세 포를 추가로 증정해 드리니까 이번 추석 선물로도 한번 꼭 활용을 하시고 그 주문하실 때 3% 적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그 뉴스 시간 중에 좀 죄송한데 네, 좀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만 좀 시간.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예. 네. 사실 그 아침에 이제 신선한 경제 뉴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코너를 보고 계신데 그런 네. 분들께 이런 노이즈를 전해드리는 게 좀 예의가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최근 몇 달간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금양전 이사가 3프로 TV가 친중 방송이고 공매도 세력을 위해서 배터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 라는 음해와 음모론 아니지. 내가 지금 중국에 지금. 그런 얘기 뭐 누가 그리고서 그런 음해와 음모론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네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방송에 와서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도 엄청 늘었어요. 계시긴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한국 제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지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이거를 해명을 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노이즈를 굳이 전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박순혁 기사의 말을 이제 듣고 따르는 분들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평범한 분들이고 또 저희의 또 잠재적인 시청자 분들이잖아요. 근데 괜히 그 시장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도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서 뭐 3프로 TV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을 해서 뭐 거래소 금감원을 동원해서 자신을 탄압한다.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믿고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도 되게 놀랐어요. 저희가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을 했을 리도 없고 저희가 국가기관을 동원한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제 여러 언론에서 그분이 그동안 그 제도권 금융회사를 비난하시는 박순혁 전 이사가 그 투자자문사 운영본부장이었다는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주식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고객 계좌로 주식 매입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 주식이 계속 좋다고 추천하는 게 사실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그 주식을 산 다음에 3프로 TV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 주식 좋다고 추천을 하면은 문제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인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입장문을 내면서 제가 지난 7월에 KBS 경제 홍사훈의 경제쇼 나와가지고 그 보도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다는 거예요. 7월에. 예. 그러면서 또 이게 3%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면은 그 슈퍼개미 사건, 네. 그 리딩방 주식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방식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돼서 제가 홍사훈 경제쇼까지 갔었던 거예요. 우리가 리딩방 취재를 했던 부분들이 정말 저희 시청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 방송 보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KBS에 가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취재했던 리딩방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런데 참여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방송에 뭐 본인이 투자자문사 운용사 본부장을 겸직했다는 보도하고 유사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뭐 박순혁, 자문사, 배터리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종일관 사람들 선중하면서 뭐 친중이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적대적인 공매도 세력 얘기하는데 좀 사실이 아닌 말을 본인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3프로 TV는 뭐 주식을 사라 마라 계속 들고 가라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소식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최대한 잘 취재해서 전달하는 게 역할이고 그게 배터리 산업하고 시청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적으로 좋다 무조건 사셔라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 이런 거는 제 역할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3프로 TV가 그런 회사라면은 제가 레거시 언론을 떠나서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저 3프로 TV를 비난하는 걸로 본인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좀 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귀한 시간에 네네. 경제뉴스 아니라 제 입장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입장문에 이제 권 기자가 특정이 돼서 네. 아마 좀 그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 권순우 기자님 비타민과 레스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리포업 드시면서 조금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뉴스3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